이렇게 끝날 것 같은 사건이 다시 점화가 됩니다. 선조 때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세상이 달라져요. 조선 역사에서 선조의 즉위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살림의 등장,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살림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그 이전까지 권력을 잡고 있었던 외척, 훈구, 이 사람들이 이제 내몰게 되는데, 누가 쫓겨나게 되냐면 윤원영, 심통원, 이런 사람들이 퇴장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종친이었던 이지의 입장도 약화가 됩니다. 심통원과 이지가 전부 힘이 약해지면서 유연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 한쪽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 재심의해야 된다. 시체도 못 찾았고 자백에만 의존했고 이렇게 결정한 거니까 이거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거 다시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선조가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1579년에 홍문관 수찬으로 있었던 윤국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윤국형이 실록에는 윤선각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선조께 직접 아뢰입니다. 제가 1560년에 장인을 따라서 평안도 어디 가서 절에서 독서를 하고 있다가 천유용이라는 거지 행세의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학식이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특히 영남의 지리와 양반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저도 영남 의성 출신이라서 호기심이 갔습니다. 뒤에 고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사람들이 그 유유가 맞네라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유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평안도 사람을 만나면 천유용에 대해서 내가 물었고 그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이래서 선조가 이 말을 듣고 평안도에서 천유용을 잡아서 서울로 압송했고, 그로부터 내가 유유라고 하는 자백을 받게 됐다. 자, 이거는 이제 실록에 있는 그대로 흘러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죽었다는 유유, 최은규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해주에서 이 최은규를 잡아서 서울로 압송했고, 최은규가 도중에 자기 목을 찔러서 자살을 했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실이 밝혀진 거죠. 최은규가 일을 벌렸는데 백씨와만 입을 맞추면 진짜 유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승중자가 되고 재산도 갖고 또 백씨를 처로, 춘수는 첩으로 해서 내가 대구에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기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이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더해진 게 있죠. 가짜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을까? 이겁니다. 그 혼인 첫날 밤에 그 일은 백씨하고 공모를 했다면 서로 입을 맞추기로 했거나, 아니면 백씨가 무조건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인데, 그 밖에도 사람들을 홀린 그 수많은 정보들, 정말 깨알 같은 일까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죠. 이 이야기가 권흥인의 송계말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최은규가 본래 대구 근방 경산의 관속, 거기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유유의 여종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철을 통해서 주인이 유유니까 그 집안 얘기를 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들었겠느냐.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다른 지방을 떠돌다가 집나와 살고 있는 가출한 유유를 만나서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유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고 이걸 전부 자기가 숙지하고 이 상태에서 대구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게 아니라면 정말로 가짜가 진짜만큼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겠죠. 자, 이래서 최은규가 범인이다, 이거 분명해졌는데, 문제는 최은규의 단독 범행인가 공모자가 있는가 라고 하는 대로 눈길이 쏠리게 됩니다. 이제 그 진실을 이야기해 줄 사람은 춘수밖에 없어요. 최은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첩 춘수가 가짜 유유가 등장할 때부터 최은규하고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종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춘수를 불러다가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1562년에 이지가 노비를 먼저 보내와서 최응규에게 네가 유유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행세를 먼저 시작한 것이 최응규가 아니고 유유의 매형이었던 이지라고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바람에 이지가 주모자로 몰리게 돼요. 최응규는 그 사주를 받은, 말하자면 종범이 돼버리는 거죠. 이지는 펄쩍 뜁니다. 춘수의 무고다. 그런데 그 당시 조정에서 이 문제를 쉽게 넘기지를 않았어요. 이지는 종친이었습니다. 종친이면 양반 중에서도 대단히 대접을 받는 양반인데 이지를 신장을 해요. 신장이라는 건 뭐냐면 장을 쳐서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지는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 바람에 끝까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때 백씨가 살아있었거든요. 백씨는 이번에도 조사를 받지 않아요. 백씨를 조사할 기회가 3번이 있었던 셈이죠. 첫째는 대구에서 가짜 최응규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둘째는 유연히 의금부에서 형을 죽인 죄로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셋째는 이때 이지가 주모자인지 아닌지를 묻는 과정에서 3번 증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조선에서 양반 여성을 대하는 방법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특히 양반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데 그렇게 함부로 나오게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게 된 거죠. 자, 유유는 별건으로 처벌이 됩니다. 아버지 상장례에 참여하지 않았다. 괘씸죄, 장 100대, 도 3년. 이때 도라는 건 뭐냐면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도는 언제나 장을 수반합니다. 어디 변방에 가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그냥 성한 몸으로 보내는 법은 없고 꼭 장을 때린 다음에 보내서 일을 시켜요. 3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2년을 더 살고 죽었는데 백씨와 재결합했을까요? 모릅니다.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춘수. 춘수는 교형으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교형은 목을 졸라서 지금 요즘의 교수형이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남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 하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산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 문제 이거 어떻게 처리될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죠. 만일에 유연이 형을 죽이면 그의 재산을 독차지하게 됐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예요. 왜 아니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재산 균분 상속의 전통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사남 3녀가 있기 때문에 유예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7남매가 똑같이 나누어 갖게 돼 있었던 거죠. 다만 자녀, 아들, 딸이 균분 상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위가 처가의 재산에 관심을 갖게 될 빌미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이 집에 좀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유예원은 생전에 7남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균분 상속을 했을 거예요. 자, 자녀 균분 상속 때문에 오히려 사위가 처가 재산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건데 이지도 당연히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지의 경우는 어떤 거죠? 유예원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부인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유예원의 외손자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유예원의 재산이 이 집으로 상속이 될까요? 네, 됩니다. 자, 부모의 재산은 자녀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손자, 손녀에게 상속이 돼요. 이게 이제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데 따라서 유예원의 딸 이지의 부인이 일찍 죽었지만 이지와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고 이게 이지가
이 전쟁에 참전한 동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역시 이지가 이런 일을 처음부터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지가 처가의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상속받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얼만큼 상속을 받게 할 수 있었을까? 유예원이 7남매에게 균분한 상속, 그러니까 7분의 1이죠. 이 7분의 1 가운데 유유가 상속받은 금옥, 그 7분의 1이에요. 이 7분의 1을 가짜 유유가 채은규가 차지하게 되면 이지는 이 채은규와 협상을 해서 그 가운데 일부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그러면 유예원 재산의 14분의 1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으려고 이런 큰일을 벌였다? 글쎄요. 이게 모르죠. 유예원의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대구의 엄청난 부호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지는 이미 그 7분의 1을 상속을 받았잖아요. 과연 이렇게까지 했을까? 과연 이지가 주모자일까? 하는 이런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밝혀지지 않는 것은 밝혀지지 않는 대로, 의심이 가는 것은 의심이 가는 대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는 알고 어떤 것은 왜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조선판 리플리 사건입니다. 리플리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맷 데이먼, 주드로, 기네스 펠트로가 다 등장한 이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원작이 있어요. 무려 1960년에 개봉된 고전 영화입니다. 프랑스 영화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알랑드롱의 출세작입니다. 이 영화 스토리도 아주 재밌지만 그 알랑드롱의 눈 보는 이재미로 이 영화 보게 되죠. 알랑드롱이 나왔던 그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리플리였어요. 그래서 리메이크한 영화의 제목이 그대로 리플리가 됐던 거고, 이렇게 가짜 행세하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거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사건을 살펴봤는데 몇 번 의심을 하면서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